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도발적인 학술 논문 한 편을 들고 왔습니다. 네, 고대 동아시아 역사의 아주 기본적인 전제, 이걸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어쩌면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바로 중국 고대 문헌 서경에 나오는 단 4글자, 사군동후. 여기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가 바로 논문인데요. 제목이 서경, 우서, 순전, 동후의 본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동후의 본위. 네, 이 사군동후라는 구절이 수천 년간 너무나 당연하게 순임금이 동쪽의 제후들을 만났다 이렇게 해석되어 왔죠. 네, 그렇죠. 중원의 위대한 황제가 변방의 신하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는 아주 전형적인 그림이잖아요. 맞습니다. 중화 사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자연스러울 순 없는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이 논문은 바로 그 상식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네, 혹시 그 장면이 황제가 신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중원의 통치자가 동쪽의 위대한 군주를 그것도 아랫사람으로서 찾아뵌 기록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은 한자의 원뜻 그리고 고대 국가 의례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이 4글자 속에 숨겨진 역사의 반전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문제의 구절로 들어가 보죠. 사군동후. 글자만 딱 보면 마침내 동쪽의 후를 배웠다. 간단한 문장 같아요. 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안에 폭탄이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맨 논쟁의 시작은 근과 후, 바로 이 두 글자에 있습니다. 먼저 근이라는 글자부터 좀 보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보다나 만나다, 그러니까 견자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단어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그냥 만나다에 좀 더 격식 있는 표현 이런 게 아닌가요? 그 이상입니다. 강의자전 같은 아주 권위 있는 고전자전을 보면요. 이 근자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바로 하현상,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다는 뜻입니다. 아,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오직 제후가 천자를 아련할 때만 쓰는 극존칭의 외교 용어인 셈이죠. 잠깐만요.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이상해지는데요? 만약에 순임금이 천자고 동쪽의 군주가 제후라면 그렇죠. 왜 윗사람인 순이 아랫사람인 제후를 만나면서 스스로를 낮추는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거는 비유하자면 사장님이 부장님을 만나면서 제가 오늘 부장님을 아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어색한데요? 바로 그 어색함이 핵심입니다. 중화사상이라는 필터를 우리가 무의식 중에 끼고 보니까 그동안 이 어색함이 전혀 안 보였던 거죠. 와,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후라는 글자에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해석은 이걸 제후를 뜻하는 후와 그냥 같은 글자라고 얼버무려 왔어요. 아, 임금 후자와 제후 후자. 맞습니다. 근데 논문에 따르면 서경 내에서는 이 두 글자가 의도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돼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분되는데요? 서경에서 제후 후자는요. 공후 백자 남 5등작의 하나인 제후를 가리킬 때만 아주 일관되게 쓰여요. 네. 반면에 임금 후자는 요임금이나 우임금처럼 당대 최고의 통치자, 즉 왕이나 천자를 지칭할 때만 사용됩니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다는 뜻이고 후는 제후가 아니라 왕이라는 뜻이다.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팩트만 딱 인정하고 문장을 다시 읽으면 사근동후는 순이 아랫사람의 자격으로 동쪽의 왕, 동후를 찾아배웠다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텍스트 자체에만 충실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문법적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인 거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랑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가 되네요. 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굳어진 통념을 글자 2개만으로 뒤집기엔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순의 행동 속에서 더 강력한 증거를 찾아냅니다. 알겠습니다. 단어 뜻만 봐도 기존 해석에 금이 가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으로는 좀 약할 수 있죠. 혹시 순의 행동 자체에서 그가 아랫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다른 증거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선물을 바쳤다든지? 정확히 보셨습니다. 논문이 주목하는 다음 증거가 바로 순이 가져간 예물, 즉 패백입니다. 패백이요? 네, 그리고 이것은 빈예라는 고대 외교 의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서경 기록을 자세히 보면 순이 동후를 만나는 장면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옥, 삼백, 이생, 일사. 살아있는 짐승 둘, 죽은 짐승 하나. 그냥 좀 흔한 외교 선물 목록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게 그냥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하고 주는 선물 바구니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닌가요? 이 목록은요, 고대 국가 의례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 예기에 나오는 내용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얘기요. 네, 예기에는 제후나 신하가 천자를 뵐 때 각자의 신분과 격에 맞춰서 어떤 패백을 바쳐야 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정해진 규정된 예물이 있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순이 가져간 이 5억 302생 1사라는 목록이 바로 그 규정에 딱 들어 맞는다는 겁니다. 와, 이건 순이 동우에게 제가 아랫사람입니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의례에 딱 맞는 예물을 챙겨갔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단순히 글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자신의 지위를 표현했다는 거니까요. 네, 여기서 착간이라는 개념까지 더하면 그림이 더 명확해집니다. 착간이요. 그건 뭔가요? 착간은 옛날에 글을 쓰던 대나무 조각, 그러니까 죽간의 순서가 후대에 와서 뒤섞인 걸 말하는데요. 아, 네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의 원래 문장은 마침내 동쪽의 왕을 뵈며 5억 302생 1사지를 패백으로 올렸다. 이렇게 문장을 재배치하면 순이 동방의 왕을 찾아가서 정식으로 예물을 바치는 장면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완성되죠. 자, 그럼 이제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네. 그 동쪽의 위대한 왕, 동후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논문은 그 존재를 바로 고조선의 단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군이라니요. 솔직히 이거 너무 나간 해석 아닌가요? 단군은 신화 속 인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이걸 역사적 실존 인물로 보고 심지어 순임금이 직접 찾아가 만났다고 주장하는 건 너무 비약이 심하게 들리거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신화와 역사의 간극이죠. 네. 논문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있죠? 논문은 세 가지 근거를 통해서 이 간극을 메우려고 시도합니다. 첫째는 시기입니다. 시기요. 네. 삼국유사를 비롯한 우리 역사서는 고조선의 건국 시기를 중국의 요임금 시대와 같은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즉, 순이 섭정을 하던 시기는 단군이 고조선을 다스리던 시기와 역사 기록상으로 정확히 겹칩니다.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 근거는 뭔가요? 타이밍만으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최근 중국의 동북부, 특히 요서 지역에서 홍산 문화나 하가점 하칭 문화 유적이 대규모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아, 홍산 문화. 그 유명한 옥룡이나 여신상이 나온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교과서에서 배우던 요순시대와 동시대였다는 건 알았는데 이게 중원과는 완전히 다른 독자적인 세력이었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신화나 전설로만 치부되던 단군이라는 존재가 강력한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한 실체적인 국가의 군주였을 수 있다는 고고학적 받침이 되어주는 셈이죠.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이 서로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뭔가요? 이게 가장 흥미로운 증거일 수 있는데요. 바로 순이 동후를 만나서 한 일들입니다. 아, 만난 다음에 한 일? 네. 서경에는 순이 동후를 만난 뒤에 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협시월 정일 그리고 동률 도량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달력과 날짜를 맞추고 음률과 도량형을 통일했다. 전통적인 해석이라면 이건 순이 이런 선진 문물을 동쪽의 미개한 제후에게 전파해줬다 이렇게 봤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근래,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의례의 관점에서 보면 해석은 180도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보통 중원, 그러니까 황하 문명이 주변의 문물을 전파했다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논문에 따르면 오히려 순이 동쪽의 달력과 도량형을 배우러 갔다는 거니까 이건 당시 동방에 중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천문학 기술과 국가 시스템이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점이 이 논문이 던지는 가장 파격적인 질문입니다. 단순히 순이 단군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보다 당시 동아시아의 기술 및 문화 헤게모니가 우리가 알던 것과 전혀 달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는 거죠. 대중심엔 역사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와, 오늘 우리는 사근동우라는 네 글자에서 시작해서 중화주의라는 익숙한 렌즈를 벗고 원문을 충실히 따랐을 때
얼마나 놀랍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지를 함께 복격했습니다. 네. 순임금이 동방의 왕, 고조선의 단군을 찾아가 예물을 바치고 선진 문물에 자신들의 기준을 맞추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온 고대의 기록들 속에는 기존의 통념을 송두리째 뒤엎을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어쩌면 역사의 진실은 가장 오래된 텍스트를 가장 새롭게 읽어내는 바로 그 시각에서 발견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